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이번에는 2001년 제25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 신경숙의 부석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본심 심사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숙의 부석사는 음악적이고 회화적인 두 요소를 구사하여 서사 예술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준 수작이다. 음악적이라고 한 것은 시점 바꾸기의 대위법으로 한 남녀의 이야기를 교차시켜간 구성상의 특성이요. 회화적이라고 한 것은 떠있는 돌이라는 당착어적인 인간관계의 미묘한 내면을 시각화한 주제의 설정을 두고 한 소리이다. 신경숙 소설의 재미는 그림 조각 맞추기처럼 소설 속에 묘사된 집, 뜰, 길과 같은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짜맞추어 가다 보면 완성된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단편적인 세계들이 서로 얽히고 부딪히면서 서사적 언어로는 기술하기 어려운 인간의 추상적인 내면 세계에 음향과 형태를 부여한다. 육중한 두 바위가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바늘만한 미세한 틈을 서로 떠 있다는 부석사의 환상적인 돌 이미지가 너와 나의 인간 존재의 단절을 나타내는 리얼한 상징물로 다가선다. 돌과 돌 사이의 보이지 않는 틈을 찾아내는 작업. 그러나 이 소설에서처럼 부석사의 끝내 이르지 못하는 예기치 않던 벼랑, 지도에도 없는 그 공간. 신경숙의 진짜 소설의 재미는 이런 공간 찾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타샤와 함께 겨울 부석사로 떠나봅니다. 부석사 국도에서 1. 남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가죽 잠바 안에 회색 폴라티를 받쳐 입고 잠바 바깥으로 폴라티와 같은 색상의 순모 머펄러를 둘렀다. 이발을 한 것일까? 머리가 유독 짧아 두 귀가 오롯이 눈에 띈다. 단정한 인매와 창백한 피부로 인해 남자는 언뜻 차가운 인상이다. 짙은 눈썹과 각이 없는 턱 탓인지도. 그녀는 남자의 쌍꺼풀 없이 가느스름한 오른쪽 눈 밑에 깨알만하게 돋아있는 점을 잠깐 주시했다. 눈물 떨어지는 자리에 가만히 돋아있는 점 때문에 남자의 차가운 인상이 지워진다. 청바지 밑에 갈색 랜드로바 끈. 청바지가 딸려 올라간 탓인지 양말을 신었는데도 바지 안에 입은 크림색 네이가 살짝 엿보인다. 그걸 보고 나서야 그녀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한 긴장이 얼마간 누그러진다. 카페 바깥 찬바람 속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도 처음보다는 풀려 있다. 남자가 끼고 있던 장갑을 한 짝 한 짝 차례로 벗어 탁자 한쪽에 놓는다. 두툼한 검은 가죽 장갑이다. 장갑이 없는 자신의 맨 손바닥을 비비는 그녀의 뇌리에 피가 스쳐 지나간다. 언제나 피에 대한 추억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지.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면 머플러와 새 장갑을 챙겨주곤 했던 피. 공중전화 부스나 찻집에 놓고 오면 다시 새 걸로 마련해 주곤 했던 피였다. 그녀와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약속 시간 20분을 못 넘기고 돌아가 버렸을 때도 그녀는 피를 생각했다. 피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신호등 앞에서 길을 건널 때면 피는 눈은 찻길 쪽을 보면서 한쪽 팔을 뻗어 도로를 가로막곤 했다. 그녀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런 자세였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땐 반찬이 담긴 그릇들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고 밤길이면 그녀 혼자 보내는 법 없이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게 여의치 않을 땐 집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그녀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그의 몸은 벌써 약국을 향해 돌아서 있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인받은 커플이었다.
어쩌다 모두들 함께 어울려 캠핑이라도 갈라치면 친구들은 피와 그녀를 한 텐트에 몰아넣지 못해 안달이었다. 어느 날 그가 다른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줄은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녀로서도 생각지 못했다. 수영복을 사러 갈 때조차 동행하는 피였기에 그녀는 다가올 미래 어디에나 피가 동행할 줄 알았다. 차 안에 있을 때보다 카페 안이 더 썰렁하다. 그녀는 카페 안을 둘러본다. 손님이라곤 그녀와 남자 둘뿐이다. 그녀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사람 만날 일이 있을 때면 곧잘 약속 장소로 이용하는 카페다. 인사동 입구라서 찾기도 쉽고 혹시 상대방이 늦으면 진열되어 있는 녹차잔이나 접시, 화병이나 머그잔 등을 살펴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을 때면 그녀는 상대방에게 말하곤 했다. 혹시 제가 늦으면요, 거기 진열된 그릇들 구경하고 계세요. 남자에게도 그 말을 했던 것 같다. 늦으면 진열장의 그릇들을 구경하라는 말까지 했으면서 1월 1일이라 카페 문을 늦게 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이 카페에 진열된 그릇들의 뒷면엔 그릇을 만든 사람의 사인이 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자신이 같은 사람의 사인이 되어 있는 그릇을 자신도 모르게 고르게 된다는 걸 깨달았다. 연한 밤색 커피잔을 집어 뒤로 봤을 때 가운데에 옅은 노랑 빗금이 그어져 있는 접시를 들어 뒤를 봤을 때 꼭지에 은색 태가 둘러진 것 말고는 장식이 일절 없는 물병을 들어 뒤를 봤을 때 한결같이 날아갈 듯한 글씨로 명이라고 씌어 있었다. 혹시 이 진열장의 모든 그릇들이 다 명이라고 사인되어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지경이었다. 실제로 그런 의심이 들어 그녀는 아무거나 집어 뒷면을 살펴본 적도 있었다. 각기 다 다른 사인이었다. 이 그릇이 괜찮다 싶은 것을 골라 뒤를 보면 거기엔 어김없이 명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녀는 이 카페의 그릇들을 친구들 생일 선물로 사가기도 하고 깨지지 않게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집들이 하는 집에도 들고 가곤 했다. 명이라고 사인된 아무 장식 없는 물병은 지금 그녀 방 탁자에 놓여 있다. 긴 머리의 종업원은 썰렁한 카페에 스팀을 넣느라 구석에 세워진 난로에 불을 지피느라 지난해의 마지막 밤이었던 어젯밤에 뒷정리를 다 못한 주방의 찻잔들을 씻느라 손길이 바쁘다. 감기가 들었는지 그릇을 닦다가 고무장갑 낀 손을 쳐들며 기침을 하기도 한다. 따뜻한 거라도 한 잔 마셔볼까 하고 그녀가 종업원을 불렀으나 종업원은 잠깐만요 할 뿐이다. 탁자와 의자 사이를 빗질하다가는 생각난 듯이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꺼내 두르더니 다시 빗질에 여념이 없다. 너무 이른 시간인가 봐요. 남자는 대답 없이 그녀를 넘어다 본다. 남자의 응시에 그녀는 갑자기 멋쩍어져 얼결에 앞에 놓인 남자의 장갑을 집어 만지작거리다 그것마저 어색해 다시 내려놓으며 썰렁하네요 중얼거린다. 차도 안 팔 모양인데 그냥 갈까요? 거기 꽤 멀걸요? 오늘 갔다 오려면 빠듯할 텐데. 그와 그녀가 그냥 일어서자 종업원이 붉어진 코를 감싸며 아유 미안해요. 새해 복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다시 기침을 하느라 주저앉는다. 카페 바로 옆 크라운 베이커리 맞은편에 주차해 놓은 차의 운전석에 그녀가 먼저 올라탔다.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려다가 뒷좌석의 개 기척에 놀라며 뒤를 돌아다 본다. 그녀는 개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 속에서 개를 다 데려왔느냐는 책망을 느끼고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안 해도 될 말을 주워 섬긴다. 사람들은 그녀의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의 개라고도 할 수 없다. 그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맞은편은 북한산이다. 북한산은 여기저기에 계곡과 절을 숨기고 있다. 청록색 지붕의 양로원도 그녀가 자주 올라가는 산길에 다다르려면 그 양로원을 지나야 했다. 양로원 옆길에 쌓여있는 돌 울타리는 누구라도 한번 넘어가 보고 싶게 눈길을 끌었다.
그녀도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언젠가 한 번은 하면서 돌 울타리를 넘어가 볼 날을 벼르고 있었다. 양로원의 정문은 따로 있어서 산길 쪽은 양로원의 옆구리인 셈이다. 말하자면 문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잘 사는 집 정원 마냥 널쩍한 돌들을 쌓아 올려 울을 쳐놓은 것이다. 산길에서 보면 그 돌 울타리만 건너가면 곧 등나무 밑에 다다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다. 울 너머 넝굴진 등나무 밑엔 언제나 한가롭게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빈 의자를 보면 누구나 앉아보고 싶게 마련이다. 등나무에 등꽃이 피기 시작할 때부터 그녀는 등꽃이 지기 전에 한 번은 그 돌 울타리를 넘어가 등꽃 아래 빈 의자에 앉아보리라고 생각했다. 5월이었던가 6월이었던가 마음에 일렁이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던 쾌청한 아침에 그녀는 벼르던 대로 탁탁탁 가볍게 돌 울타리를 타고 넘어 건너편으로 가보았다. 산길 쪽에서 볼 때는 돌 울타리에 올라서기만 하면 바로 등나무와 마주칠 것 같았는데 등나무 아래로 가려면 갑자기 낮아지는 평평한 길을 얼마간 걸어야 했다. 길은 평평했으나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어 그 길 통과하자니 발밑에서 자갈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새벽의 양로원은 고적했다. 자갈길을 통과해 도착한 등나무가 있는 곳은 지대가 높은 편이어서 그녀가 원했던 등꽃 밑 의자에 앉아 있어도 양로원의 청록색 지붕까지 다 내려다 보였다. 지나치며 봤을 때보다 양로원은 넓었다. 70여 평은 될 듯한 화단을 중앙으로 해서 양옆으로 2층짜리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다. 화단엔 온갖 기와 요초들이 만발해 있었다. 양로원 안에 고여있는 정막과 대치하듯 화려한 자태를 요요하게 드러내고 있는 자색 작약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갈을 밟을 적마다 누가 그 소리를 들을세라 조심했던 그녀는 등나무 밑에 앉아본 것으로 만족하질 못하고 사방을 살피며 양로원 가까이로 내려가 보았다. 수도가를 지나 빨랫줄 밑을 지나 그녀는 화단의 요요한 작약 앞에 서 보았다. 낮은 키의 작약은 새벽빛 속에서 이슬을 머금고는 영원히 이올 날은 없다는 듯 한껏 생기로웠다. 얼마나 찬란한지 햇살도 없는데 눈이 쉬었다. 그 황홀한 자색 작약 속에 딱 한 그루 섞여 있는 백작약 밑에 개 한 마리가 기진한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가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보자 개는 슬며시 눈을 떴다간 곧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그대로 뒀다간 작약 밑에서 죽을 것만 같았다. 이런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계속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사람의 기척이 있으면 여기 개가 기진해 있다고 일러주려고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양로원 안은 괴계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조차 없었다. 마냥 그러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쯧쯧거리며 그녀는 다시 등나무 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넘어갈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자갈이 깔려있는 길을 통과하여 돌 울타리를 넘어왔다. 터벅터벅 다시 산길 쪽으로 길을 잡고 걷다가 뭔가 이상해서 뒤돌아보니 작약 밑에 기진해 있던 개가 절름거리며 그녀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귀를 아래로 축 내려뜨리고 눈물인지 진물인지를 흘리며 따라오는 개의 몰골은 처량했다. 돌아가, 돌아가 해도 개는 졸졸 그녀를 따라왔다. 그녀는 산으로 오르던 길을 포기하고 방향을 틀어 산 아래로 내려왔다. 개도 그녀처럼 방향을 틀며 따라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개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다. 모른 척하며 앞서 걷다가 몇 번 돌아봤을 뿐이다. 개는 그렇게 그녀 뒤를 따라 양로원을 빠져나왔다. 산길을 내려오고 그녀 뒤를 따라 신호등을 건너고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그녀와 함께 6층에서 내렸다. 그녀는 그때서야 개를 들어올려 안았다. 절렁거리며 걷는 꼴을 더 이상 보느니 앉는 게 마음이 편했다. 작약 밑에서 밤을 샜는지 개의 털은 온통 축축했다. 어떻게 될 테지 생각하며 그녀는 개를 폭 쌓아놨다. 더럽고 축축해도 체온은 따뜻했다.
개를 기르고 있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니 우선 목욕을 시키고 따뜻한 우유를 좀 먹여서 병원에 데리고 가보라고 했다. 개를 목욕시킬 때 사람이 쓰는 비누를 쓰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다. 개 용품을 취급하는 곳에 가서 개가 쓰는 샴푸를 사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염이 생긴다는. 그렇게 그녀의 개가 된 개는 다른 이들이 기르는 애완경들처럼 귀염성도 예쁜데도 없었다. 눈물샘에 이상이 있어 언제나 눈가가 축축히 젖어 있는 데다 경계심이 지독해 사람을 만나면 꼬리를 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카르렁거리고 보는 거였다. 게다가 다른 개를 만나면 바짝 겁을 집어먹곤 했다. 개이면서 도대체 다른 개들 곁엔 가려들질 않았다. 동물병원의 의사는 아마도 다른 개에게 크게 물려본 경험이 있는 듯 하다고 했다. 그때의 공포가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다고. 배낭 속에 얌전히 있을 거예요. 남자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사과하듯이 말한다. 요새 내가 바깥으로 돌았더니 걔가 완전히 정서불안이에요. 잠을 안 자고 끙끙거려요. 혼자 나오는데 울고불고 하는 통에 두고 나왔다간 아플 것 같아서요. 남자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는다. 개는 배낭 속에서 나오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다. 배낭을 빠져나온 개는 의자 밑으로 내려와 두 개의 앞좌석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 남자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자 개는 붉은 혀를 내밀어 남자의 손등을 핥는다. 안 돼, 들어가 있어. 어서. 그녀가 호통을 치자 개는 다시 뒷자리로 돌아가 웅크리고 엎드린다. 평소엔 안 그러는데 이상하네요. 미안해요. 이름은 지었어요? 이름 없어요. 그래도 불러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개야, 그러고 불러요. 개야? 네. 남자가 웃는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룸미러를 맞추며 슬쩍 그를 훔쳐봤다. 바람이 많이 불어 카페에서 차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라고 해봐야 빤한데도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서 찬바람 냄새가 끼쳐온다. 스스럼 없이 개를 만져줘서 그런지 남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길쭉한 얼굴에 눈과 코가 알맞게 자리하고 있다. 그녀는 혼자 웃는다. 카페 안에서는 남자의 차가운 인상이더니 이젠 분명한 인중으로 인해 과묵해 보일 뿐이라고 생각되어서 카페가 문을 열지 않아 20분쯤 바깥에 서 있었다는 그의 귀는 아직도 빨갛게 상기되어 있다. 불린 듯 손으로 감싸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 개쩍어진 그녀는 남자의 청바지에 시선을 준다. 바지 끝이 다른 오래된 청바지다. 가끔 저 바지를 입은 남자를 산길에서 마주치곤 했다. 거기 가는 길은 알아요? 몰라요. 처음 가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데. 뒷자리에 지도 있어요. 지도 보고 찾아가죠. 지도를 보지 않고도 어디든 찾아다녔다. 길을 잘못 들어 목적지를 한 번에 찾질 못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생겨 시간이 걸리긴 해도 아예 찾지 못한 적은 없었다. 불면이 시작되면 그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끌고 여기저기를 쏘다녔다. 과속을 하고 싶으면 고속도로로 나갔고 천천히 달리고 싶으면 파주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면 그녀는 차 안에서 실컷 소리를 질렀다. 피를 향해서인지 세상을 향해서인지 그녀 자신도 정확히 모른 채 어느 날은 실컷 욕을 퍼붓는 날도 있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육두문자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그녀 자신도 놀랄 지경이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실컷 욕을 퍼부으며 평택쯤 다다르면 그만 허탈해졌다. 뭔가에 격렬하게 치받쳐 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기분으로 밤의 휴게소에 정차해 있으면 입은 바짝바짝 타는데 메말랐던 눈가는 이내 축축해지곤 했다. 그녀는 인사동을 거쳐 종로 3가 쪽으로 길을 잡아 중앙극장을 지나 남산 1호 터널을 빠져나왔다. 뒷자리에서 지도를 집어와 이리저리 살펴보던 남자는 일단은 고속도로를 타 원주 쪽으로 가다가 충주로 빠져나가야 될 것 같다고 일러준다. 아닌가? 제천 쪽으로 가야 하나? 하다가는 그는 차창 바깥을 내다보며
눈이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린다. 일기예보로는 저녁 무렵에 전국적으로 큰 눈이 내린다 했다고. 서울을 떠날 사람들은 어제 많이 떠난 모양이다. 자동차가 한남대교에 이를 때까지 거리는 막힘없이 뚫려 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집에 있는 자료 중에 이것저것 찾아보긴 했는데 내가 찾은 자료라는 게 말이죠.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에 있다. 소수서원 앞에 오른쪽 부석사로 난 931번 지방도로를 따라 10.4km 가면 부석면 소재지인 소천리 사거리가 나온다. 소천리 사거리에서 앞으로 계속 난 935번 지방도로로 3.2km 가면 부석사 주차장에 닿는다. 주차장에서 부석사까지는 걸어가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도움이 안 되죠? 책을 읽듯이 또박또박 말하는 남자를 그녀는 잠깐 쳐다본다. 931번 지방도로 10.4km, 935번 지방도로 3.2km. 어떻게 숫자들을 저렇게 외우고 있는지. 부석은 무량수전 뒤에 있다는군요. 정말로 돌이 떠 있는지 실과 바늘이 드나들 만큼 두 개의 부석 사이가 떠 있다는데 가서 확인해 보죠. 실하고 바늘 가져왔어요? 웃지도 않고 남자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문지른다. 사과꽃이 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데 중얼거리면서 부석사에 가는 길도 모르면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나흘 전이다. 한 달에 한 꼭지쯤 일거리가 있는 잡지사의 편집장이 바뀌어 인사도 할 겸 완성된 번역 원고를 갖다 주고 돌아오는 그녀를 오피스텔 관리인이 불러 세웠다. 그녀는 관리실 한켠에 놓인 장미와 안개꽃이 섞여 있는 꽃바구니를 바라봤다. 뜻밖의 관리인은 그 꽃바구니를 집어 그녀에게 주었다. 뭐예요? 묻자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녀가 오면 전해주라고 했다고 했다. 어떤 사람요? 그녀가 다시 묻자 점잖아 보이는 분 설명을 하려다가 꽃바구니를 가리키며 거기 카드가 있으니 누군지 써놨겠죠. 그랬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을 누른 다음 물끄러미 꽃바구니 속에 꽂혀있는 흰색 카드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동차에 부착된 시계를 본다. 정오가 지나 있다. 어디쯤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텐데요. 일단 서울을 빠져나간 뒤에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뒤론 차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한다. 부석사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설마 했는데 꽃바구니와 생일 카드를 보낸 사람은 피였다. 피는 그녀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썼다. 대학 교수답게 피는 굵직한 만년필 글씨로 그녀가 만든 책은 늘 잘 보고 있다고도 써놓았다. 보고 싶다고도. 내가 만든 책?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가 고정적으로 기고하는 잡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160페이지짜리 종교 잡지의 겨우 2페이지를 차지하는 성서 속의 인간 탐구라는 글을 두고 내가 만든 책이라니. 그녀는 아직도 예전과 다름없는 피의 글씨체를 바라보았다. 꽃바구니에 꽂힌 생일 카드를 보기 전까지 그녀는 오늘이 생일이라는 걸 까마득히 잊고 있었으므로 아직까지 피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데 어느 순간 코가 맹해지려고도 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 그녀에 비해 피는 판단이 서면 곧 실천에 옮기는 성향이었다. 두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 때마다 이 다른 성향이 늘 걸리적거리곤 했다. 피와 알고 지내는 동안 그녀가 피와 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녀의 이 성격이 걸림돌이었다. 그녀가 좀 싸늘해지기라도 할 양이면 피는 그녀를 찾아왔고 집 앞까지 찾아와 피를 보면 그녀의 마음은 그냥 수그러들곤 했다. 피가 집 앞으로 찾아오면 그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문제들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듯 사소하게 여겨졌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 시작하곤 했다. 생일 카드 말미에 피는 1월 1일 오후 3시에 그녀의 오피스텔을 방문하겠다고 써놓았다. 그때 만나자고. 그녀는 피에게서 받은 생일 카드를
30분쯤 들여다본 후에 감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녀는 경비실을 통해 남자에게 인터폰을 넣었다. 1월 1일에 저랑 부석사에 가시겠어요? 통화가 되면 남자에게 할 말을 메모지에 적어놓고 2번 연습까지 한 후였다. 왜 그때 부석사가 떠올랐는지. 부석사의 당간 지주 앞에서 무량수정까지 걸어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절집이 대개 산속에 있게 마련인데 부석사는 산 등성이에 있다고 했다. 개울을 건너 일주문에 들어서면 양쪽으로 사과나무들이 펼쳐져 있다고. 문득 뒤돌아보면 능선 뒤의 능선 또 능선 뒤의 능선이 펼쳐져 그 의젓한 아름다움을 보고 오면 한 계절은 사람들 속에서 시달릴 힘이 생긴다고 했다. 남자와 통화가 되었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메모지에 자신이 쓴 문구를 읽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얼마 후에 남자는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달리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남자와는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므로 그녀는 남자와 주차장에서 만나 떠날 요량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오피스텔에서 좀 떨어진 곳이면 좋겠다고. 인사동에 있는 카페로 약속을 정하고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잠옷 긴장이 되었던 모양이다. 불을 켜고 세면장에 들어가 한동안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다. 윤기 없는 얼굴, 메마른 머리카락, 벌써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는 목. 그녀는 찬물을 받아 시간을 들여 손을 씻었다. 세면장에서 나온 그녀는 꽃바구니 속에 꽂혀있던 카드를 개수대 앞으로 가지고 갔다. 전자레인지를 가동해 붉어질 정도로 달군 다음에 생일 카드를 갖다 댔다. 카드에 곧 불이 붙었다. 피가 쓴 글씨들이 검은 재로 변해 개수대에 툭툭 떨어졌다. 물을 틀어 개수대에 흩어진 검은 재를 하수구로 흘려보낸 뒤 꽃바구니를 들고 나가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복도 끝 현관 앞에 내려놓고 왔다. 맨발이어서 발바닥이 선득거렸다. 자정이 지나 현관문을 열고 슬며시 내다보니 누가 가져갔는지 덩그러니 놓여있던 꽃바구니는 사라지고 없었다. 운전은 잘해요? 안전벨트를 해두는 게 이로울걸요? 내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흔쾌하게 웃는다. 피가 급작스레 다른 여자와 약혼을 해버림으로써 그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버렸을 때 그녀는 머릿속이 희뿌옇게 된 공동 상태로 운전학원을 다녔다. 운전 같은 건 익히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던 그녀였다. 불면으로 눈이 튀어나올 것 같던 어느 날 새벽 3시에 오피스텔 창가에서 괴기한 차도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게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서성일 바에는 저렇게 차를 몰고 어딘가를 내달렸다 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다음 날로 그녀는 운전학원에 등록을 했다. 그녀는 마치 운전면허증을 따는 일에 생을 건 사람처럼 모자를 쓰고 운전을 익히는 일에 몰두했다. 덕분에 그녀는 단 한 번의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했다. 오디오의 콘센트 하나도 제대로 못 꽂는 기계치인 그녀에게 생긴 특이한 일이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그 여름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돌아올 때의 그 허탈함이란. 그녀의 차를 타본 사람들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의 운전 실력은 엉망진창이었다. 외길에서 속도를 너무 느리게 내어 뒷차 운전자에게 추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좌회선 차선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늘 바로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느라 허둥거리며 국도를 달리는 중에 눈에 띄는 풍경이라도 보게 되면 저것 좀 봐 하면서 아무 예고 없이 차를 턱 세워버리곤 했다. 그런 실력으로 그녀는 한계령을 넘기도 했고 남쪽의 변산반도를 다녀오기도 했다. 남자는 자동차가 곤지암을 지나 이천 휴게소를 지나도록 망연히 차창 바깥을 쳐다보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따금 깊은 숨을 내쉬기도 한다. 국도를 사이에 두고 펼쳐져 있는 텅 빈 들녘. 메마른 갈대숲이 흔들리더니 외가리 떼들이 잿빛 허공을 차고 솟아오른다. 까마귀인가? 군데군데 녹지 않은 흰눈 위엔 검은 새가 앉아 있다. 매서운 바람이 일렁일 적마다 새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허공을 선회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는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길을 건넌 뒤에 파출소를 지나 산길을 타고 40분 거리에 있는 금산사를 갔다. 어느 날 이런 새벽에 그곳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남자를 만났다. 무성한 담쟁이 덩굴이 담장을 에워싼 높다란 집을 지나고 이북 오도청을 지나고 청록 양로원을 지난 뒤에 금산사로 가는 길로 접어들면 옛날에 지어진 듯한 집 한 채가 나왔다. 그 집 주변에 있는 집들이 넓은 정원을 두고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어 보이지 않거나 혹은 빌라였으므로 길가 쪽으로 수수하게 하얀 대문을 달아놓은 단층짜리 붉은 벽돌집은 누구에게나 눈에 띄었다. 서울의 동네에도 원주민이 있다면 아마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의 원주민일 것이다. 담장은 높지 않아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발꿈치를 들고 모둠발을 디디면 안이 들여다 보였다. 이른 아침부터 빨래 건조대에 빨래가 널려 있고 안에서 기르는 감나무가 담장 바깥에서도 보이는 그런 집이었다. 그 집 대문 맞은편에 5평이나 됨직한 밭이 일궈져 있었다. 처음부터 밭은 아니었을 것이다. 빈 땅을 누군가 밭으로 일궈 놓았을 것이다. 그 밭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녀는 모른다. 그저 단청짜리 붉은 벽돌집 사람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었다. 누군가 그 밭에 사시사철 열심히 채소를 가꾸었다. 팥꽃이 필 때면 팥꽃이 피었고 쑥갓이 자랄 때는 쑥갓이 자라고 있었다. 여름날엔 시골밭처럼 울타리로 여겨도 손색 없게 옥수수대가 자라고 있었으며 고구마며 감자 줄기가 보일 때도 있었다. 그 밭 가장자리의 채소들 곁에서 멋대가리 없이 키가 큰 접시꽃이 잎새를 매달았다가 꽃을 피웠다간 했다. 김장철을 앞둔 가을에는 무청이 반은 드러난 위로 새파란 무잎이 아침 햇살을 받고 찰랑이고 있기도 했다. 그녀는 매번 그 밭 앞을 지날 적마다 그 밭을 가꾸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다. 그 사람의 부지런하고 정직한 손을, 그 밭에 상추 잎새가 손바닥만하게 자라있던 때였다. 산을 내려오던 그녀는 상추밭 속으로 들어가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처음엔 드디어 밭주인을 만나는가 싶었는데 상추밭 앞에서의 남자의 행동이 좀 야릇했다. 들어갈 때도 흘금흘금 주변을 살피다가 주춤대며 들어가더니 밭에 들어가서 재빠르게 상추잎을 훑어내는 행동도 주인이라 여기기에는 불안하고 조급해 보였다. 상추잎을 실컷 뜯은 남자는 마치 누가 보기라도 하는 듯 큰 걸음으로 상추밭을 빠져나와 뒤돌아보다가 그녀와 시선이 딱 마주쳤다. 상추가 너무 싱싱해서. 남자는 양 손바닥 가득 상추를 쥐고서는 민망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 반만 절 주세요. 그러면 비밀로 해드릴게요. 그 순간 어떻게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남자는 정신없이 뜯은 상추의 반을 그녀에게 선뜻 내주었다. 그들은 손에 상추들을 들고서 산길을 나란히 내려왔다. 그녀는 남자를 처음 보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오피스텔 608호가 그녀의 주거지라는 것도. 그녀가 의아해하자 남자는 상추를 쥔 손을 쳐들어 오피스텔을 가리키며 저도 저기 삽니다. 그랬다. 그들은 그 후로 가끔 그 산길에서 만나 단층짜리 붉은 벽돌집 앞의 밭에 자라는 채소들을 서리하곤 했다. 상추철이 지난 후론 아욱을 뜯어올 때도 있었고 막 속이 차 오른 배추를 한 포기 뽑아온 적도 있었다. 애호박을 한 개 따온 적도 있었으나 그들이 주로 탐낸 것은 상추였다. 혼자일 때는 그를 염이 나지 않다가도 그녀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남자를 만나면 채소 서리에 발동이 걸리곤 했다.
혼자일 때는 마음이 고요했다가도 남자를 만나게 되면 벌써 그 연한 것들을 씹었을 때의 신선한 맛이 혀끝에 감도는 것이었다. 그녀는 혹시 싶어 남자에게 무슨 말을 물어보려다가 그만둔다. 녹음기를 들고 사람들에게서 인터뷰를 딴 뒤 피로한 마음으로 돌아와 보면 간혹 비닐에 쌓인 깻잎이나 케일이 신발을 벗는 곳에 떨어져 있곤 했다. 출입문에 뚫린 신문과 우유를 넣는 구멍 속으로 누군가 밀어넣는 것들이었다. 방울토마토가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길다란 보라색 가지가 한 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다. 잔솔잎같이 생긴 부추가 봉지에 담겨 있을 때도 있었다. 출입문의 구멍 속으로 야채들을 밀어놓고 가는 게 남자냐고 물었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지도 모른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 단청짜리 붉은 벽돌집 앞의 밭은 텅 비었다. 접시 꽃대까지 무너지고 난 뒤의 자리에는 찬바람이 쿨렁거렸다. 겨울 초입에 내린 눈이 녹지 않은 채 오늘 아침까지도 쌓여 있었다. 밭이 텅 빈 후로 우연히 산길에서 만나면 그들은 서로를 쑥스러워했다. 근래엔 남자를 산길에서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다. 플라타너스일까? 갑자기 국도 양변에 가로수들이 가지가 툭툭 잘려져 있다. 그렇잖아도 황량한 겨울 국도변이 목 잘린 가로수들로 인해 더욱 황량해진다. 저렇게 잘린 자리에서도 새잎이 돋나. 잘린 가로수들이 고통스럽게 팔을 벌리고 있는 것 같다. 그녀는 가로수길이 끝난 국도의 한켠에 차를 세웠다. 점심 먹고 가요. 여기서요? 식당도 없는데? 내가 도시락 싸왔거든요. 개를 데리고 들어갈 식당도 마땅찮고 해서. 도시락을요? 그녀는 뒷트렁크를 열고 손잡이가 달린 대바구니를 꺼내왔다. 대바구니에는 붉은 체크무늬 보자기가 덮여 있다. 그녀가 보자기를 걷어내자 한쪽 귀퉁이에 붉은 장꽃이 새겨진 검은 찬압이 보인다. 은색 보온통 2개, 미니 생수통 하나, 붉은 사과가 1개 곁에 끼어 있다. 단감 1개도 사과 밑에 놓여 있다. 의자를 뒤로 쑥 빼봐요. 그러면 자리가 넓어지니까. 그녀는 자신의 의자를 뒤로 젖히며 그에게도 그렇게 해보라고 한다. 의자 옆의 손잡이를 돌려야 하는데 남자는 그 조절 장치를 쉽게 찾지 못한다. 여기에요. 그녀가 무심코 몸을 반쯤 접어 문 쪽에 달려있는 의자 조절기가 있는 곳을 일러주려다 보니 남자의 품속에 얼굴을 묻고 안기는 꼴이 된다. 멋쩍어진 그녀가 얼른 자세를 바로 한다. 귀밑이 붉어진다. 포개져 있는 찬압 속에 여러 가지 반찬이 담겨 있다. 시금치와 고사리, 무나물이 나란히 칸을 채우고 있고 파와 게맛살과 당근과 익힌 쇠고기를 꿰은 꼬치가 여러 장 겹쳐져 있다. 당근과 파가 섞인 계란말이 옆엔 불고기도 놓여 있다. 그 곁 좁은 칸엔 김치가 놓여 있다. 음식 냄새를 맡자 뒷자리의 배낭 속에 얌전히 있던 개가 얼굴을 내밀고 킁 소리를 낸다.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보온 도시락 속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흰밥을 젓가락으로 퍼서 종이컵에 담아 자신의 몫으로 내놓은 다음 보온 도시락을 통째로 그에게 준다. 많이 먹어요. 이 밥만 제가 했거든요. 찬압판의 반찬들은 어제 올케네 집에 가서 싸온 것들이다. 평소에 무엇을 싸주어도 귀찮아하며 들고 가지 않으려 하던 그녀가 어제는 아예 찬압을 들고 가 음식들을 챙겨 담자 올케는 아가씨 수상 아내를 연발했다. 보온 도시락을 빌려달라고 하자 올케는 아가씨 어디 가요? 하고 되물었다. 어디 가는데요? 부석사요? 부석사? 영주에 있는 부석사요? 네. 혼자서요? 네. 거짓말. 새해 첫날에 혼자서 무슨 부석사에 간다고 그래요? 혼자 아니죠? 아침에 흰밥을 지어 보온 도시락에 담을 때 올케는 또 전화를 했다. 아가씨, 혼자 가는 거 아니죠? 그녀는 종이컵 하나를 뜯어 편편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불고기 몇 점을 올려놓은 뒤 뒷자리 바닥에 내려놓는다. 뒷좌석에 엎드려 있던 개가 귀를 쫑긋하며 내려와서 불고기를 한 입 물고는 씹는다. 안전자리가 불편한데도 남자는 밥을 맛있게 먹는다. 실제로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를 일이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남자 같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피를 만나 본 어머니는 피가 음식을 맛없게 먹는다며 흠 아닌 흠을 잡곤 했다.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 먹을 줄 아는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했다. 음식을 공격할 줄 모르는 남자는 여자를 골탕 먹인다고. 흰 무나무를 집어 맛있게 오물거리는 남자를 보며 뜻밖의 어머니 생각에 그녀가 웃자 젓가락으로 꼬치를 집다 말고 남자가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에 반으로 으깨진 흰 밥알이 묻어 있다. 그녀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 입가에서 밥알을 떼어내 준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남자는 멋쩍어져서 젓가락을 든 채로 그녀의 손이 왔다 간 곳을 쓱쓱 문지른 다음 보온 도시락 속의 흰밥을 한 숟갈 떴다. 어느 순간이다. 밥을 한 숟갈 퍼서 오물거리던 남자의 입에서 아삭하는 소리가 났다. 돌 씹는 소리는 곁의 그녀에게 들릴 정도로 컸다. 씹는 행위를 멈춘 남자와 당황한 그녀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그녀가 삼키지 말고 뱉으라는 말을 막 꺼내려는데 남자는 밥을 꿀꺽 삼키고 있다. 무한한 그녀의 귀밑이 빨개졌다. 찬압을 포개 대바구니에 담아 뒷자리에 내려놓은 뒤 그녀가 종이컵에 보온통의 커피를 따르고 있을 때 남자는 생수병 뚜껑을 따고는 역시 종이컵에 물을 반쯤 따라 뒷자리의 개 앞에 놓아준다. 불고기 한 점을 오래 씹은 개는 목이 탔는지 남자가 내려놓은 종이컵에 혀를 담가 물을 빨아 마셨다. 그녀는 다 따른 커피를 남자에게 내밀다가 아직도 혀를 종이컵에 담그고 물을 빨아 마시고 있는 개의 목덜미를 어루만져 주는 남자를 의아하게 바라본다. 이상한 일이다. 처음 본 사람은 영 따르지 않는데. 환기를 하려고 자동차의 창문을 아래까지 다 내리자 국도에 출렁거리던 매서운 바람이 차 안으로 훅 들어온다. 그 바람을 3분도 못 견디고 그녀는 틈을 조금만 남기고 창문을 다시 올린다. 출발할까요? 자리 바꿔요. 이제부터 내가 운전할게요. 운전할 줄 알아요? 남자가 웃는다. 운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쪽처럼 한밤중에 차를 끌고 나가진 않죠. 남자가 운전석에 앉고 그녀가 남자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자세대로 조절되어 있는 운전석이 남자에겐 좁다. 남자는 더듬더듬 의자 조종기를 움직여 운전석을 넓힌 다음 그녀를 한번 바라본다. 그는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여 안전벨트를 해주고는 시동을 건다. 1월 1일에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얼마를 달리니 드문드문 식당이 보이고 식당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하다. 떡국댐이라고 종이에 씌어진 붉은 글자가 메뉴판에서 따로 떨어진 채 붙어있는 식당들도 여럿이다. 자동차가 장호원을 완전히 빠져나가 제천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또 시계를 본다. 3시다.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쯤 피는 오피스텔에 와 있을 것이다. 국도는 곧 단조로워진다. 드문드문 눈에 띄던 식당들과 슬레이트 집들도 보이지 않는다. 굽을 그리지 않고 직선으로 뻗어있는 국도 양변에 드문드문 송신탑들이 서 있다. 송신탑 뒤로는 황량한 논이다. 그녀는 찬바람이 일렁이는 겨울 국도를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내다본다. 이따금 만나곤 하던 강물은 이제 아예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물은 사라지고 겨울 논들이 펼쳐져 있다. 논의 이곳저곳엔 추수를 마치고 걷어가지 않은 낫가리들이 모양새 없이 세워져 있다. 그 어느 쯤에 기다랗게 서 있는 전신주에 참새들이 열지어 내려앉아 있기도 하다. 무엇에 놀란 것일까? 조용한 겨울 하늘처럼 전신주에 별 기척 없이 조용히 앉아있던 새들이 전신주를 탁 차고 허공으로 포르르 날아오른다. 말똥가리도 섞여 있다. 피는 정말 왔을까?